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서로를 저스틴, 서결 이렇게 부르는 등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52일 만에 다시 일본 방문에 나섭니다. 물가와 원자재값 상승 압박에 1인분 용량을 축소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런치플레이션에 이은 고물가의 후유증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트루도 캐나다 총리보다 11살이 많습니다. 그런 두 정상이 러브샷까지 하면서 서로를 저스틴, 서결, 영국식으로 말한다면은 이제 퍼스트 네임을 이렇게 부른 건데요. 스스럼 없이 불렀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6.25 참전국인 캐나다를 여러 번 친구라고 호칭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캐나다는 1950년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한 걸음에 달려와준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6.25 당시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태평양을 건너 병력 2만 7천 명을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516명이 전사했습니다. 파병 규모로는 세계 3위였고요. 윤 대통령이 만찬사에서 인용한 영어 속담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바로 어려울 때 친구가 바로 진정한 친구다. 이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 영국 그다음에 아마 캐나다가 가장 많은 그 군사를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2만 7천 명 중에 어떻게 보면 자국에 있는 한 명의 젊은이가 사망하면 그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부자,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2만 7천 명을 파병해서 이제 그 전투에서 굉장히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전투에서 마지막까지 사수를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가 아마 수교 60주년입니다. 60주년이면 사실 환갑을 맞이했는 건데요. 건배사도 굉장히 멋졌습니다. 더 강하게 같이 가자, stronger together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끝까지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지금의 다시 이 인연이, 이 발전이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6.25 때 캐나다는 호주, 또 뉴질랜드, 영국과 함께 이른바 영연방 커먼웰스 4개국 연합군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함께 싸웠던 전투, 그 유명한 가평 전투였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캐나다가 왜 파병을 했을까 잘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영연방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근데 이제 함께 왔는데 캐나다가 2만 7천 명의 병력을 보내서 51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적지 않은 전사자 그렇죠. 숫자고요. 특히 네. 이제 유명한 게 우리가 미군을 그러면 상징적인 전투로 바로 미국 해병대가 정말 처절하게 싸웠던 장지로 전투가 있고요. 네, 그렇죠. 바로 이 영연방 4개국은 바로 서울 인근의 가평 전투입니다. 지금도 뭐 놀러 많이 가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공군과 싸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여기서 교전을 했고 무려 병력이 5배가 많은 중공군과 혈전을 벌입니다. 3박 4일을 밤낮 없이 싸웠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승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 영국에 의해서 세 번째 규모의 이 많은 병력을 이 한국전에 투입을 했던 것이죠. 네,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프렌드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날 만찬 분위기 정말 화기애애했는데 화제가 된 게요. 특히 이 두 정상이 strong together, 영어로 더 강하게 함께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인을 러브샷, 손을 걸고 마시는 걸 속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캐나다 양국 관계의 표어를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양국이 더욱 강력하게 협력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Stronger together. 내 미래를 위해서 건배를 제청합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국회에 갔을 때 그 찍은 사진, 그때 이제 화제된 장면이 김진표 국회의장 키가 작으니까 본인이 다리를 벌려서 이 고도를 낮추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을 즐겁게 했었습니다. 유머 감각도 아주 탁월하다는 얘기죠.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러브샷 제안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그 장면이 또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트루도 총리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1971년생이고 돼지띠네요. 돼지띠입니다. 아버지도 캐나다 총리를 했었고 피에르 트루도. 그렇습니다. 키가 1m 9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은 총재 이창용 총재하고 키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워낙 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하고 차이가 났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큰 키 차이는 아닌데 두 사람이 일단 영어 건배사를 했습니다. Stronger Together. 비교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하고 건배사를 할 때는 Go Together. 캐나다는 Stronger Together였고 네. 보통 외국 정상가는 이 러브샷을 잘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엔데믹이 돼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것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화끈한 건배사를 좋아하는데 트루도 총리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이 역대 캐나다 총리와 비교할 때 파격적인 스타일로 유명한데 윤석열 대통령과 러브샷을 하면서 정말 만변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한국과 캐나다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지는구나. 이거 이른바 두 정상이 자 서울에서 만나고 또 어디서 만납니까? 히로시마로 함께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G7에서도 만나기 때문에 정말 역대 한국과 캐나다의 우위가 가장 가까워졌다라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루도 총리가 먼저 히로시마로 가고 윤 대통령이 이제 뒤이어서 가게 됩니다. 두 정상은 또 서로를 서결, 저스틴 이렇게 부르면서 친근하게 대했다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두 사람의 연령차는 11살이나 납니다. 윤 대통령이 우리 나이로 1960년생 쥐띠, 저스틴 트루도 총리 방금 나왔지만 71년생 돼지띠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띠동갑 차인데. 사실 외국에서 이야기할 때 정상과는 앞에 미스터 붙여주는 게 예의죠. 미스터 프레지던트 예, 하든가. 미스터 프레지던트인데 아마 그 사이에 그 라포라 그러죠. 굉장히 이렇게 친근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퍼스트 네임, 우리로 치면 이름인데 이름 잘 부르지 않는데 그게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셀린 디온, 그다음에 닐 영 이런 어떤 캐나다 가수의 노래까지 같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상 간에 굉장히 중요하고 딱딱할 수밖에 없었던 만찬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앞으로 충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올렸다시피 지속 가능한 캐나다와 우리의 관계가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승 박사 얘기했지만 만찬장에 틀어져 나온 노래.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디바입니다. 셀린 디온. 여러분, 이분이 잘 누군지 모른다는 분은 타이타닉 주제가 부르는 그렇습니다.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My Heart Goes On. 예. 그 앞에서 이 십자가 팔 벌리고 할 때 나온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닐 영, 레너드 코엔 등의 노래가 연주돼서 만찬장의 흥겨움을 더욱 높였다죠. 그렇습니다. 셀린 디온의 노래가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트루도 총리가 팔을 벌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이게 자동 반사되는 노래가 바로 셀린 디온의 노래인데 윤 대통령과 트루도 총리의 만찬장에 캐나다 가수들이 노래하면서 많은 분들은 닐 영 그러면 영국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죠. 캐나다 출신입니다. 여기 또 레너드 코엔이 있고 또 트루도 총리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제 오늘 만찬장에서는 소개 안 드리는데 산드라 오가 있죠. 네, 산드라 오. 산드라 오 예. 한국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미상을 받게 됐는데 그런 관련된 사람들 특히 이제 가수들의 노래가 나오니까 너무 흥겨웠을 테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아메리칸 파이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막판 막바지에는 또 이제 판소리, 이 사찰가와 사랑가 공연까지 진행이 돼서 정말 이 트루도 총리가 영상을 보시면 길을 쫑긋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랑, 캐나다도 지금 뭐 몬트리올 또 밴쿠버 비롯해서 정말 이 한국 K 콘텐츠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거든요. 박상규 그거 아십니까? 도깨비의 해외 로케이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캐나다예요. 아, 그래서 캐나다에 대한 한국과의 이 문화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네. 그 만찬장의 마지막에 나온 데는 이
대일도 명창, 그렇습니다. 김동원 고수의 사철가, 사랑가 등이 흘러나왔다. 이런 얘기도 이제 전해드렸고요. 예. 이 경제적 성과가 또 있었습니다. 두 정상은 캐나다 한국 정상회담,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영어로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죠. 그 참여자의 쿼터를 지금은 4,000명인데 이걸 12,000명으로 3배나 늘리고 연령 상한선도 30살이었는데 이것을 35살로 내리기로 했어요. 어떤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까? 뭐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젊은이들의 교류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겠죠. 또 그 나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해서 그 나라에 또 정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캐나다의 문화를 우리가 많이 접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워킹 홀리데이 국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직업의 수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에서 다시 한번 또 워킹 홀리데이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다 아시겠지만 미국 위에 캐나다가 이렇게 딱 위에 붙어 있고 네네. 왼쪽과 오른쪽이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죠. 분명히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나라니까요. 쿼터가 늘어났다라는 걸 조금 생각하시고 우리 젊은이들도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이 안에서도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또 해외에서 좀 진취적으로 프론티어라 그러죠. 가서 또 한번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8,000명이 더 나갈 수 있으니까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또 자신의 제2의 인생도 개척할 수 있는 이 워킹 홀리데이가 늘어났다. 3배나. 이 점을 또 성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캐나다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친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또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52일 만에 다시 일본으로 날아갑니다. 이런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양국이 더욱 강력하게 협력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Stronger together. 더욱 단단해진 한미, 한일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저희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기시다 일본 총리가 G7에 참석하는 정상들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으로 안내해서 직접 가이드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이 위령비, 한국인 희생자, 피폭 희생자 위령비는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그렇습니다. 참배한다는 거죠? 예, 저도 이 히로시마 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이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숙연해집니다. 네. 그 현장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정말 이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투하됐던 그 원자폭탄의 상징적 장소가 나가사키도 있지만 두 번째 이 폭탄이 투하되는 곳이 히로시마거든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로서는 더 의미가 있는 거지. 기시다 총리가 태어나기는 도쿄에서 태어났지만 집안 배경은 히로시마입니다. 지역구잖아요, 지금.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선대로부터 이제 계속 이어져 오는데 이 지역이다 보니까 이번에 G7 정상들을 히로시마 평화공원으로 직접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다 내가 자랐던 곳이고 우리 부모들이 할아버지 계셨던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일단은 발언 내용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피폭의 실상을 알리고 핵 폐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상당히 이번에 평화가 강조되는 G7 정상회의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G7 정상들이 방문하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자, 어떤 곳입니까? 뭐 사실 뭐 앞에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원폭이 한 100m 지상 위에서 이렇게 팡 터져요. 그렇다고 터져서 하죠. 네. 우리나라 국민들도 한 27만 정도가 7만 정도는 바로 이제 사망하시고 또 한 20만 정도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으셨는데 그런 어떤 원폭을 피해받은 곳이 일본이다라고 원폭 피해국
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원폭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것을 사진으로 전시하고 있는데 그런 경고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사진들이 이렇게 좀 그런 사진들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은 조금 어린아이들은 좀 조심해 주십시오. 예, 아주 끔찍한 그렇죠. 그런 게 참상 있어서. 사진들이 예, 있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이 그 당시에 전시 동원이 되어서 여기서 사망했다라는 위령비까지 있다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가서 이야기 듣고 참배하는 것,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그 또 하나의 어떤 저 참배도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의 이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그 자리에 가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방문에서 씬스틸러 이른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장면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일본인 희생자의 10%에 해당되는 3만 명이 희생된 곳이 바로 이 히로시마 네. 원폭 투하 장소였거든요. 함께 기시다 총리와 간다는 것도 중요하고 피해자 단체에서는 한일 정상, 히로시마 원폭, 한국 위령비 참배 참 감개무량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야구의 전설 장훈 선수입니다. 장훈 선수가 이때 누나를 잃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장훈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사실상 어머니도 피폭이 되거든요. 그때 장훈 선수도 오른손에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왼손 타자가 됩니다. 네. 바로 그 장훈 선수가 이번에 동행이 될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좋아하는 또 야구 선수가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활동을 했었던 바로 장훈 선수라고 하니까요. 함께 한다면 정말 전 세계와 일본인들이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씬스틸러 장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장훈 선수가 그 어렸을 때 78년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이 제1동포 피폭자 10명, 생존 피폭자입니다. 만날 예정입니다. 성사가 된다면 우리 대통령이 1945년 광복 이후에 무려 78년 만에 처음으로 갖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사실 피폭을 당하신 분들 중에 아직 대통령과 직접 이렇게 만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강제 동원돼서 그 중에서 약 30만 명 가까이 이제 사상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 해외 동포에 대한 어루만짐이 많지 않았다. 사실은 78년 만에 처음이니까 처음에 있는 건데요. 처음으로 있는 건데 그 지역에 있는 해외 동포분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고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장훈 선수도 사실 우리나라에 그 관계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 거니까요. 제1교포 제2세 야구 선수까지 나와 있는 히로시마에 좀 거기에 남아 있는 피폭자들에게 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화 같은 거 또 드라마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이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미군이 원자폭탄 이름을 리틀보이라고 붙였어요. 이 리틀보이가 인류 역사상 최초 원자폭탄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이것은 1945년 8월 6일 단말마의 항전을 거듭하던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된 무서운 원자폭탄의 힘. 핵무기는 인류를 전멸시킬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핵무기 확산 금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자, 저게 실제 상황이니까 어땠겠느냐 짐작이 되실 겁니다. 말 그대로 7만 명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네. 20만여 명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제일 한국인도 3만 명이나 피해를 봤죠? 그렇습니다. 이게 1945년 8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8월 14일 일본이 한참 더울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미처 대피도 못했습니다. 한국의 상공에서 날아가는 그 미군 이 전폭기에서 바로 이 리틀보이가 떨어지는데 결코 이름대로 리틀보이가 아닙니다. 네. 지상 100m에서 팡 하고 터지면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었거든요. 그러니까 폭발력을 높이려고 일부러 100m 상공에서 터뜨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려 7만 명이
바로 즉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개발된 핵폭탄들 지금 이제 사용되지는 않고 사용돼서는 안 되겠죠. 그 폭탄들이 지금 수백 배, 수천 배의 위력이거든요. 그때 항상 비교하는 게 저 폭탄의 몇 배다 이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7만 명 적사했고 20만 명이 이제 일본 전체적으로 4만 명. 그때 한국인이 3만 명이었고요. 피폭 후유증의 피해자가 무려 70만 명이 되고 아직도 그 고통에서 헤매고 있는 피폭자들도 있으니까 그 중에 10명을 윤 대통령이 내일 만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장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사람이 과연 내일 동행할 것이냐 여부가 내일이 아닙니다만 희생자 위령비에 같이 갈 것이냐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 바로 일본 이름으로는 하시모토 이사오. 그렇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름 장훈 씨인데 자, 어떤 전설입니까? 다들 이제 지금 이제 MZ 세대들은 잘 모르는데 이게 1940년 히로시마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제1교포 제2세 야구 선수인데요. 일본 프로야구를 전체를 들어서 3,000 안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5살 때 방금 우리 배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히로시마 투하 원폭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어했던 피폭자 중에 한 사람. 그 중에서 누나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고 어머니가 저 장훈 선수를 보다마 안음으로써 그런 피폭을 조금 면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피폭 때문에 왼쪽 타자가 되었고 마지막에 저는 좀 이렇게 울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귀화 제의를 받았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어머니가 그때 완강히 반대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제1교포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 안타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는 네, 전인 맞습니다. 미답의 기록이 되고 스윗타자, 리딩 히터라고 그러죠. 네. 7번이나 했었고 저희 그렇죠. 어렸을 때는 장훈 선수 드라마, 라디오 프로그램 뭐 엄청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만화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사실 저희 1980년 전후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 당시엔 국민학교였죠.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때 막 한국의 프로야구가 시작되었을 때 장훈 선수의 이름이 더더욱 그 국민학생 아이들 마음속에 더 살아남았다. 그런 기억이 제 마음속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제1교포로서 가장 뛰어난 야구 선수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말씀. 짧게 한번 덧붙이면 네네. 이제 프로야구 시작될 때 MBC 정정회에서 감독 겸 4번 타자로 활용했던 백인천 선수 기억날 겁니다. 유일한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4할 타자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유일의 4할 타자죠. 백인천 선수가 그렇습니다. 장훈 선수가 어떤 선수였냐? 너무 높아서 제가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요새 말로 넘사벽이다. 그 사람이 바로 장훈입니다. 네. 자, 좀 2030 세대에게 친숙한 인물도 있습니다. 고종의 서자인 의친왕 이강, 바로 영친왕의 배다른 형이죠. 그 의친왕의 아들인 이유 왕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원폭에 희생이 돼서 죽었는데 영화 덕혜옹주에서는 배우 고수 씨가 그 역할을 맡았었죠.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분들 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매우 수려한 외모로 유명했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진이 아마 저희들이 영상 자료로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덕혜공주의 조카이자 정말로 이렇게 굉장히 작은 지금 사진이 지금 네.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다만 그 뒤에 이제 조선 독립 일주일을 남겨두고 이제 히로시마에서 자, 사망하게 저렇게 되는데 생겨서 흑백 사진이고 이게 거의 80년 전 사진이지만 대단히 얼짱이에요. 그러니까 고수가 역할을 담당을 했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덕혜공주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내용들 덕혜옹주입니다. 죄송합니다. 덕혜옹주의 기본적인 내용들 좀 보시고 같이 함께 제 내용과 같이 연계되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럽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희생자들이 이름 없이 이국당에서 일제강점기에 히로시마에 끌려갔거나 어쩔 수 없이 가서 숨진 그 현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현직 총리들 가운데서 이 한국인 위령비에 참배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최초의 인물, 바로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인데 이게 1999년 8월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한참 이제 98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던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일본은 바로 저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인데 실제로 이 한국인 위령비를 참배를 했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국립현충원도 찾아갔었던 것이 바로 저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다. 그래서 일본 총리를 하면서 이른바 오부치 대화가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네. 전화를 걸면은 일반인이 받습니다.
나는 오부치 총리입니다. 그러면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이 오부치 총리면 나는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럴 정도로 서민들의 심금을 울렸던 바로 그 일본 전 총리가 오부치 총리였거든요. 근데 임기 중에 재임 중에 순직을 했어요. 네. 그만큼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실제로 이 통렬한 반성과 사죄라는 말을 했던 사람도 바로 오부치 김대중 선언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당시 오부치 선언을 개성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이야기했던 그 주인공 오부치 전 총리가 일본인 총리로서는 최초로 한국인 위령비를 방문했던 그 인물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통 큰 그 사과 수용에 대해서 오부치 당시 총리가 큰형님으로 모시겠다 해서 그 뒤에 계속해서 DJ를 그 형님으로 호칭했다는 일화도 남아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삼겹살 1인분에 몇 그램인지 알고 드시나요? 지역마다 또 가게마다 제각각인 1인분의 기준, 가격은 못 올리니까 양이라도 줄이겠다는 신조어,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물가에 계속되는 고공행진에 아우성이 빗발치자 농식품부는 외식 물가 인상을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식 물가 계속 오르고 있죠. 뭐 이게 지금은 뭐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3% 정도로 이제 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체감이 정말 되지 않는 게 네. 옛날에 이제 식구들하고 3명 저희는 이제 집사람, 아기, 그 딸, 그다음에 저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10만 원이면 뭐 딸한테 기분 나쁜 소리 듣지 않고 맛있는 걸 같이 먹을 수 있었는데 네. 요즘은 정말 삼겹살에 찌개, 그냥 삼겹살 3인분, 찌개 하나, 밥, 그다음에 콜라 2개 시키면 10만 원이 넘어가는 시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먹고 나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가 부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과거에는 200g이라고 저희들이 1인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g수가 180, 160, 140, 120 이렇게 내려가고 지금 120 많이 있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덜컹 그런 거죠. 내가 3인분은 시켰는데 그 3인분이 과거에 2인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외식 물가 가격도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 양이 줄어들어서 체감하는 입장에서는 아유 참 조금 더 싸졌으면 좋겠다. 조금 더 물가가 잡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 거죠. 국민 외식이라는 게 있죠. 그 메뉴들의 가격 상승세 매우 심각합니다. 몇 가지만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예.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외식하기 무섭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올라도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인데 저는 보통 하면 10인분 먹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삼겹살이 지금 4월달 지난해 4월달 1년 사이에 비교를 무려 11.4%가 올랐다. 그러니까 원산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짜장면은 12.5%니까 실제 조금 싼 데도 있지만 비싼 데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김치찌개 백반이 무려 8.6%가 올랐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사라진 서민 대표 메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10,000원으로 비빔밥도 못 사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빔밥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 또 방송에서도 보내드렸지만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 비빔밥을 먹는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테니까 너무 올라도 가파른 상승세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4월 외식 품목 가격을 방금 전에 소개를 했는데 줄줄이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줄줄이 무슨 소시지도 아니고 냉면이 11,000원인데 이건 정말 최저선입니다. 이건 이쁜 이야기입니다. 네. 이쁜 이야기고 안 이쁜 이야기는 뭐냐면 15,000원, 16,000원인데 양이 적어요. 저는 가면은 2그릇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 3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특자 들어간 냉면은 18,000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네. 냉면 2인분이 이제는 그 1인분 가격 옛날 그 가격 기준으로 보면 2만 원짜리 냉면 볼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박상규께서 턱 이야기하시는 건 옛날 턱이에요. 요즘 아. 턱은 턱도 아니야. 턱도 없어. 아. 저한테는 턱도 없는 턱이죠. 택도 없는 턱이다. 예. 네,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네요. 이런 물가의 가파른 상승에 매출이 떨어지자 다른 꼼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격은 그대로 놔두고 용량을 줄였다. 특히 과자, 이 간식들에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사실 뭐 이건 다 같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물론 그 제가 회사나 다른 쪽에서는 그 인건비나 그다음 원료 상승분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자, 있지만 보십시오. 지금 나오지만 예, 특정 상품을 좀 논의해서 그렇지만 예.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앞에 있는 건 143g에서 138g으로 한 5, 6g, 한 10g 정도 낮췄고, 눈에 안 보이게 아주 교묘히 줄였어요. 그다음에 83에서 78로 5g 정도 줄였으니까 느낌 안 올 수가 있잖아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 좀 저 말씀드리고 카스타드 싶은데, 많이 먹지 않습니까? 저 진짜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12개 들어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열었는데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개도 아니고 이게 2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이게 뭐지? 전 진짜 그랬습니다. 같은 가격 주고 분명히 12개였는데 10개라면 분명히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니냐. 물가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내용도 같이 함께 좀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화나요. 일단 집을 때 무게가 이게 가볍거든요. 그 열어보니까 12개가 아니다 10개다. 정말 분노가 치밀죠. IMF 즉 외환위기 시절에도 이런 기업들의 꼼수 아닌 꼼수가 있긴 했습니다. 이른바 질소과자가 등장한 것도 바로 그때였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IMF 때 상당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어렵죠,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양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양을 채울 수는 없으니까 이 포장재, 과자 봉지에 질소를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빵빵한데 양 많네. 공같이 빵빵해요. 저 보면 그러니까요. 저게 지금 내용물 때문이 아니라 공들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거를 봉지를 약간만 뜯으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왕 예. 줄어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1997년에 IMF 당시에 등장했던 질소과자인데 양은 줄고 가격은 유지했다. 사실 이거는 양이 줄었다는 것은 가격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이것이 이제 꼼수로 유지를 하는 마케팅 수법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점심값이 폭등한다 그래서 나온 말이 런치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또 신조어가 또 나왔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현상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뭐 입사시험 문제 준비하는 분들 또 외워야 될 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어떤 단어인가요? 예, 슈링크라는 의미 자체는 무엇을 줄이다, 우리가 하니까 쪼그라들다 이런 의미잖아요. 규모나 양을 줄인다는 의미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이제 같이 합쳐져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제품 가격은 그대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을 줄이거나 뭐 그런 회사는 많지는 않은데 품질의 퀄리티를 조금 낮추는 그런 방법을 통하고 결국 가격은 그대로지만 양의 내용과 개수가 줄어들므로써 간접적으로 가격 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의 매매 방법, 판매 방법을 우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경제 현상을 떠나서요. 우리 승 박사께 여쭤볼게요. 저거는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법령에 위배되는 꼼수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뭐 사실 이게 그 자체의 물건을 어떻게 파는지는 그 기업의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12개를 10개로 팔면서 가격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소비자가 그걸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12개인데 12개의 가격이 아니라 10개로 낮추면서 그 가격을 유지했으면 바깥에는 10개라고 표시되어 있었을 거예요. 저희는 그걸 믿고 샀지만. 그리고 그 봉지에 분명히 75g으로 만들어놨을 거예요. 83g을. 83g이라고 하고 그렇게 가격을 75g 줄였으면 이건 100% 잘못된 일이죠. 네. 12개라고 하고 10개를 집어넣었으면 그거는 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방법이 왜 나오는가 하면 이건 정부에서 조금 같이 함께 아까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지만 가격을 픽스를 해라, 고정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원자료 가격과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기업에서는 또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그 어떤 자기들이 생존의 어떤 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홍보 좀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낮췄고 가격은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자재가 이렇게 올랐고 인건비가 올라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그냥 과거에 어제 12개가 오늘 10개로 바뀌는 것 그게 바깥에 10개라고 표시됐다고 해서 과연 소비자가 그에 대한 신뢰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승 박사 얘기를 들으면 예. 이게 기업들이 법을 어긴 건 아니라서 이렇게 하면서 그 내심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안 사 먹겠어. 그 줄인 거 처음에는 욕 좀 하겠지. 그렇지만 결국 사 먹을 거다. 이런 그 오만함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좀 어찌 보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만함이죠. 오만방자죠. 그런데 이제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다고 값을 올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양을 조금 줄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한 병을 더 사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랄 수도 있고 또 정부가 또 지나치게 개입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이 딱히 제재를 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 용량이 좀 줄었다 이런 네.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말 병맥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00ml 그래 뭐 이거 재면서 마시는 사람 잘 없어요. 특히 술 같은 경우는 그래 좀 이상한데 에이 찜찜한 에이 그냥 먹어 이러면서 먹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용량이 좀 절쭉날쭉하다. 이게 왜냐? 근데 가격 동결을 외쳤는데 이 가격 동결을 가지고서 안 되니까 조금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 나오는 슈링크플레이션이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좀 용량을 줄여서 그대로 이걸 좀 유지하는 그런 좀 궁여지책이죠. 말하자면. 자, 지금 진열장 맥주를 보여주는데 예. 이 맥주가 지금 어른들의 간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나는데 예. 정부도 주류업계에 이런 꼼수를 눈치는 채지만 예. 이게 딱히 또 방법이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왜냐하면은 그 정해진 고시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마케팅 전략을 뭐 주세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안 되게.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상황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승 박사님도 우리 법무부 연수원에 이제 법을 다루는 분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제 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은 못하고 또 이 주류 회사들은 궁여지책으로 조금 줄였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떤 식음료가 아니라 이게 술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5ml라는 게 예. 사실 먹다 보면 한 모금이 들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줄긴 줄었는데 딱히 잡아낼 정도는 아니고. 찜찜한데 에이 그냥 뭐 먹는 건데 넘어가 한 병 더 시켜 한 캔 더 시켜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많은 거죠. 네, 아주 그 심리적으로 주당들의 그 째째하지 말자 이런 심리까지 이용한 고심을 많이 한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서 이 고기, 삼겹살 얘기 나왔지만 그 1인분에 대한 논란도 좀 짚어보죠. 고기 1인분에 몇 그램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게 200g인지 180g인지 갈 때마다 식당마다 좀 달라요. 이 1인분 서울 강북 또 강남의 기준도 제각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제가 그냥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가격대가 보니까 한우예요. 한우가 23,000원인 거예요. 네. 1인분에.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식당에서 1인분에 23,000원? 그리고 시키면 그 23,000원이 100g인 거예요. 그러면 보통 200g이면 46,000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딱 그 가격에 대한 저항선을 낮추고 그거를 1인분으로 맞추는데 사실 200g을 1인분으로 하라라는 뭐 식품에 관련된 고시가 없기 때문에 1인분의 가격 부담을 어떻게 하든지 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g이라고 말하고 1인분이라고 하는 거는 하는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습벽 때문에 200g이라고 생각하고 시키고 적은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팁입니다. 이게 100g인지 200g인지 120g인지 180g인지 진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건 여기까지는 뭐 제가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안 하겠는데 다음 문제 체인점이 있잖아요. 네. 그럼 A라는 체인점이 있고 B라는 체인점이 있어요. 똑같은 체인점인데. 예, 똑같은 체인점인데 이 A라는 체인점은 제가 일부러 지역은 말 안 하겠습니다. 이 A라는 체인점은 15,000원인 거예요. 근데 B라는 체인점 가니까 7,000원, 8,000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로가 실제로 같은 체인점에서 7,000원까지 한답니다. 네네네. 이 자막에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왜 그런가 하면 그 특정 지역에서는 15,000원 에도 그만큼 이렇게 소비 수준이 올라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또 한쪽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팔리는 거니까 사실 저만 하더라도 10,000원이 넘는 점심을 쉽게 사 먹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한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월급쟁이들의 입장에서 한 끼에 12,000원, 13,000원 그것도 매일 먹어야 되는 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별은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A라는 지역에 7,000원 얘를 올리라는 게 아니라 이 7,000원이면 B라는 지역도 7,000원 해줘야죠. 네. 그럼 B라는 지역 사람들 주머니가 좀 넉넉하다고 거기는 높게 받고 여기는 싸게 받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건 프랜차이즈에서 정확하게 좀 컴플라이언스라 그러죠. 준법 윤리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동 직장인이 뭐 싸게 먹자고 체인점 찾아서 구로까지 전철 타고 갈 일은 없을 겁니다만은 자 이게 좀 문제다 이런 얘기 심각하게 보실 겁니다. 이렇게 곳에 따라 동네 따라 가게 따라 다른 고기 1인분의 기준 여기서도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자 고기 1인분의 기준이 이렇게 제각각인 거 같은 무게로 환산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더 오른 셈이죠? 그렇죠. 자, 화면을 보시면은 서울 지역 삼겹살인데 1인분 가격 표경입니다. 그러면 2013년에는 14년. 예, 네. 14년에 12,000원 정도를 했는데 올해 2023년에 한 9년여 지났는데 16,000원이 됐다. 그러면 한 4,000원 조금 올랐어요. 근데 실제 그럴까? 그러면 이제 식당에 가서 삼겹살 가격을 보면 200g을 1인분으로 해서 환산해 보니까 2014년 기준보다도 비싸고 그리고 또 올해로 보면은 또 거의 19,000원이니까 뭐 2만 원 돈 가까이 가는 거예요. 5,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자, 이 표기용이 200g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200g으로 본다면은 더 올랐다. 표기용보다 실제 인상폭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200g을 1인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120g 1인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삼겹살 1인분에 이제는 2만 원이에요. 이렇게 얘기 되면 저같이 10인분 먹어야 되는 사람은 20만 원입니다. 자꾸 10인분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식당들 가격 중량이 제각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강남 같은 데는 그람수 좀 높게 해서 비싸게 팔아도 나가겠지만 구로 지역이나 이런 데 구매력이 좀 낮은 데는 또 상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구로 지역이 구매력이 낮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이 있을 수 방송 있다. 구로에서도 보실 텐데. 예, 자제하겠습니다. 네. 외식업계 입장이 또 다릅니다. 화요일부터 오른 전기료, 가스료 인상과 더불어서 식재료 값이 함께 올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저는 이건 뭐 기재부도 좀 들여다봐야 한다. 두 번째 식품 그러니까 그 농축산부도 좀 들여다봐야 한다는데 이제 그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원재료값 그다음 인건비 토탈에서 한 30% 이상 올랐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30% 정도 올려야지 가게가 운영이 가능한데 그거 안 올리고는 도저히 가격에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30%가 올라서 그걸 전부 다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맞냐라는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원자재가 30% 올랐으면 중간 마진들이 얼마만큼 어디서 어떻게 로스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농축산물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고 가격의 인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말 기재부가 최대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도록 뭔가 특단의 대책을 취하면서 정말 취약계층에게는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도 영업할 수 있고 우리도 정말 식구들하고 외식할 때 한 200g 한 600g 정도는 한 10여만 원 범위 내에서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그 ADB 총회죠. 인천 송도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어제 17일에는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추경호 부총리가 했고 또 소비자 단체를 만났을 때 물가 안정 기조 이 부분이 정책의 우선순위인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으로 정책 전환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식, 식품 등 물가 안정 위해서 소비자 단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네. 관련된 리서치를 또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승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유통 경로가 중요합니다. 뭔가 비싸지는 그 대목이 있어요. 지점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든 추경호 부총리든 경제 우리 부처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좀 세제 혜택을 줄 필요도 있습니다. 왜? 네.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국민 외식 메뉴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 단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소비자 단체 협의회도 이 물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물가 감시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실효가 좀 있어야겠어요. 뭐 전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은 뭐 다 경제를 조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위로는 올라가기 쉬운데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물가가 3%, 2%, 1%로 잡히면 올라갔던 17,000짜리 냉면 적어도 13,000원은 줄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올라간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시민단체에서는 올라가는 것도 부적정하게 올라가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올라간 가격이 다시금 원상 회복할 수 있는 리질리언스라 그러죠. 회복 탄력도를 좀 올릴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총선이 이제 11달도 안 남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먹거리, 국민 외식 이런 데 꼼수가 등장하는 거 참기 어렵다는 점 정치하시는 분들도 좀 귀담아서 들으셔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